수술을 받는다고 근육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가슴 모양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나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현실에서 오는 괴리감? 전에는 다들 이 거북목의 라운드 숄더예요. 근데 수술 후에 사진을 찍으면 제가 어깨피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엄청 당당하게 찍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정말 몸을 변화시키는 게 맞구나. 이제 좀 본격적으로 탑수술 준비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탑수술을 트랜스맨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에서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호르몬을 꼭 맞지 않아도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꼭 트랜스 남성만 받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성별 확정 호르몬 치료가 수술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세계 트랜스젠더 건강 전문가 협회 WPS 이제 8판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탑 수술을 위해서 성별 불일치의 진단이나 아니면 호르몬 치료가 수술 전에 꼭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상담할 때 여쭤보기는 해요. 왜냐하면 호르몬 치료가 가슴 조직에 좀 영향을 미치긴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사실 논문에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어떤 논문에서는 가슴 사이즈에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논문에서는 조금 가슴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조직학적 검사를 해보면 이 가슴 조직을 싸는 막을 좀 두껍게 만들어서 가슴이 좀 수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 야 이렇게 다시 커져서 실질적인 사이즈에는 변화는 없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타이트해지고 작아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신과 진단서도 필요 없나요? 맞습니다. 정신과 진단서도 탑 수술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이고 한국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국내 병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병원들은 아직도 정신과 진단서나 호르몬 치료를 선행하는 것을 수술의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또 미성년자는 좀 다릅니다. 미성년자는 어떨 것 같아요? 왠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 동의서까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네. 너무 이제 접근성이 떨어져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미성년자 같은 경우 지금 LGBTQ+ 센터에서는 호르몬 치료는 사실 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성별 불일치의 진단과 보호자 한 명의 동의를 같이 받고 있어요. 수술을 원하는 이유에도 되게 다양한 게 있었잖아요. 뭐 보여지는 성별 표현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기는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좀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항상 수술 전후 사진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수술 전에도 사진을 찍고 후에도 사진을 찍는데, 전에는 다들 거북목의 라운드 숄더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온 가슴 볼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자세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수술 후에 사진을 찍으면 제가 어깨피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엄청 당당하게 찍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사람의 마음이 정말 몸을 변화시키는 게 맞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자신감 이런 게 훨씬 증가하는 거를 느낍니다. 근데 모든 일이 항상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모니카가 또 주변에 수술하신 분들을 꽤 많이 봤잖아요. 모니카가 봤을 때 탑 수술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수술 전에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과 실제 현실의 내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술 전에 사진을 많이 찾아보면서 나 어떤 가슴을 갖고 싶다라는 내 머릿속에 이상적인 가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수술을 받는다고 근육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가슴 모양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나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현실에서 오는 괴리감? 어떤 심리적인 좀 부담감? 이런 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탑 수술을 한다고 근육을 펌프를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근육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육 그대로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제가 해드리는 건 가슴 조직을 제거해서, 만약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제 근육이 발달하면 그 발달된 근육의 윤곽이 잘 보이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 뿐인데, 수술하면 내가 굉장히 남성적이고 머스큘러 근육질의 상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현실의 이제 괴리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수술이든 똑같겠지만 그런 게 있겠죠. 회복하는 기간 동안 견뎌야 하는 것들. 그래서 조금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할 수 있다. 네, 그 부분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실제로 상담실에서 많이 듣는 어떤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제가 그거를 좀 받아봤는데 스피드 퀴즈로 한번 빠르게 훑고 넘어가 보면 어떨까? OX 세모도 있나요? 뭐 한 줄까지는 제가 허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술형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살을 꼭 빼야 하나요? 세모. 꼭은 아니다. 하지만 빼면 좋다. 바인더를 오래 착용했는데 수술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동그라미 있다. 피부 처짐이 많으면 흉터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건 저도 좀 궁금한데 유두 감각은 남아있나요? 세모, 촉각, 온각, 맹각들의 감각은 있지만 성감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슬프네요. 수술하기 좋은 시기가 있나요? 특히 요즘같이 더울 땐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더운 여름이 힘들 수 있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회복 과정이 시원할 때보단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수술 후에도 유방암 검사가 필요한가요? 동그라미 필요하다. 오. 유선 조직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유방암 검사는 꼭 필요하다. 호르몬을 맞고 탑수술을 하면 가슴 사이즈가 조금 작아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호르몬을 안 맞고 수술하시는 분들 생리 주기 이런 거에 따라서 가슴 사이즈가 굉장히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탑수술 후에도 그런 영향이 있나요? X라고 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탑수술할 때 대부분의 가슴 조직이 제거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아도 생리 주기에 따라 가슴 사이즈가 변할 정도의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통증도 없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의 사이즈가 없으니까. 점점 잠재 환자, 병원에 잠재적 오나요? 환자가 되고 있는 보니까. 살을 꼭 빼야 되냐고 여쭤보시는데 이게 좀 딜레마예요. 실제로 좀 저체중이거나 정상 체중인 경우에 훨씬 합병증률이 낮다고 논문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 정도로 체중이 많이 나가고 크신 분들은 사실 그 가슴 때문에 운동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살을 빼기가 좀 힘들어요.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탑수술 후에 제가 한 3, 4개월 후에 경과를 보면 체중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무거운 것들이 없어지고 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게 되고 일상생활이 좀 활동적으로 변하면서 체중 감소가 일어나는데, 사실 수술 전에 체중을 뺄 수 있으면 좋지만 수술해야 체중이 빠진다. 바인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청소년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슴에 디스포리아 있으신 분들이 어린 나이부터 바인더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바인더 하면 이제 평평해 보이려고 가슴을 내린 상태에서 이제 꽉 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피부는 점점 더 처지게 되죠. 피부가 처지면 더 흉이 많이 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바른 바인더 착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LGBTQ 센터에 딱 갔어요. 상담을 받았어요. 수술 예약을 했어요. 그럼 수술 전에 검사하는 과정이 또 궁금해요. 왜냐면 거기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성소수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탑수술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신마취 하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전신마취 전에는 사실 어떤 병원이든지 이 환자가 전신마취 하기에 건강한 상태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술 전 검사를 합니다. 피검사, 엑스레이, 심장검사, 소변검사 이런 것들 하는데, 사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변검사하는 장소가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 소변 검사하는 장소가 본관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이분법적 화장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변 검사하는 공간에 들어가면 특히나 트랜스 남성분들은 외모가 이제 남성이니까 이제 남성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면 좌변기가 없고 이제 서서 소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가 항상 있었는데 드디어 작년 말에 본관에도 성중립 화장실이 생겼어요.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 됐죠. 네, 너무 좋은데요? 아주 큰 변화가 있었고 요즘에는 조금 더 편하게 수술 전 검사를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수술 전에 호르몬 맞으시던 분들은 호르몬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어떤 병원에서는 뭐 좀 더 길게 중단 시기를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막 되게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논문에는 어떻게 했냐면 호르몬 중단할 필요 없다. 그냥 진행해도 된다. 정말요? 이렇게 나와요. 일부 논문에는 이제 특히나 이제 남성화 호르몬요법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수술 후에 혈종, 피가 나는 부작용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논문이 있기도 한데, 다른 논문들은 대부분 큰 수술의 결과나 합병증 발생률에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호르몬 중단 안 하고 그냥 수술하고 싶어요, 사실은. 호르몬 중단하는 게 굉장히 디스포리아를 일으키기도 하고, 특히나 트랜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단하면은 이제 생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안 하고 싶고 하더라도 이제 기간을 줄이고 싶은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최소 호르몬 중단 기간을 2주로 말씀드립니다. 내비도는 3개월 주기로 맞으시고 예나는 2, 3주 주기로 맞으시기 때문에 스케줄을 잘 맞추면 한 번도 스킵을 안 하고 수술을 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나 겔제제 같은 경우는 약효가 하루를 가기 때문에 중단 없이 그냥 수술 전부터 그냥 쭉 하시다가 수술 받으시고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시작하시고 중단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제가 더 수술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모든 제재를 중단 없이 그냥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근데 요즘에 데이터 모으고 있어서 그 데이터가 좀 정리가 되면은 저희 이제 진료하는 것도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계속 변화가 생기네요. 그렇죠. 드디어 짐을 싸야 될 시기가 오기도 해요. 네. 환자분들이 어떤 거 챙겨가야 되는지 그거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모니카 혹시 옆에서 보면서 이런 거 되게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거 있었나요? 일단 입원하러 갈 때 복장도부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옷을 수술하면은 이렇게 팔을 들어서 입고 벗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얇은 집업 있죠. 지퍼 달린 거. 그런 거 입고 하긴 그러네요. 네. 이거 단추도 좀 불편할 수 있겠네요. 그쵸. 가장 편한 건 지퍼형이죠. 그냥 이렇게 내려다 훅 하면 되니까 그게 가장 편하고, 여의치 않으면은 그냥 단추형이나 좀 아니면 되게 가벼운 티셔츠 있죠. 막 그런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바로 압박복을 착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압박복이 또 살에 쓸리거나 매일매일 또 계속 차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덧댈 수 있는 이렇게 넓은 민소매나 아니면 얇은 또 반소매 티셔츠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 입원할 때랑 회복할 때 다 적용이 되는 건데, 물병을 이렇게 들고 마시는 게 굉장히 또 힘들어요. 그래서 빨대 있는 컵에서 그냥 이렇게 마실 수 있게 네,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휴대폰 거치대. 왜냐면 누워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또 들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휴대폰 거치대 어디에 딱 연결해서 그렇게 누워서 모든 이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충전선도 좀 긴 거, 내가 편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움직이는 반경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아주 정말 꿀팁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많이 사실 세세하게 들어가면 필요한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또 입원하시는 분들한테 병원에서 안내를 해드린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 집단 지성의 힘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처음에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그 리스트를 받아보시고, 선생님 이것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리스트에 넣어주세요.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점점 리스트가 늘어났어요. 근데 또 저희가 항상 이렇게 리뷰를 합니다. 이거 필요하다 그래서 챙겼는데 이거 필요 없었어요. 이거 빼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 지성의 힘으로 만들어진 수술 전 준비물 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 보시면 많이 도움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탑수술 에피의 첫 시작으로 수술 전에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수술 입원하면서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너무 알찼어요. 재밌어요. 도움이 되죠. 네. 탑수술은 그야말로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트랜지션의 첫 단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수술이 잘못됐을 때 사실 이거 말고도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 나갈 에너지나 용기를 잃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첫 단계인 탑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에피소드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요. 큐플러스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